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이순신 특집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한산대첩의 포화 속으로 네네. 저희가 한번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가자. 네, 사실 이순신이 그렇게 복직하고 나서 네. 그리고 예전에 이순신을 괴롭혔던 상관들이 이순신의 진면목을 알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한경도로 데리고 가요. 네. 한경도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백의종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임진왜란 바로 직전이죠. 네. 이 1587년에 일본의 왜구들이 전라도의 손죽도라는 곳을 침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구가 가장 극성일 때가 14세기 이때 왜구들이 극성이었어요. 고려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4세기가 일본에서 남북조 시대라고 네. 그때 이제 일본 왕들 이른바 천황이죠. 남조 북조 갈려가지고 그런 내란이 있을 때 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먹고 네. 살 게 없어가지고 네. 그때가 극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 왜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일본의 전국 시대에 들어갈 때 그 15세기 네. 들어와서 또 극성을 부렸는데 이제 바로 이제 16세기 이때 또 왜구들이 네. 슬슬 침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뭔가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징후로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조정에서 불차 채용이라는 요즘 지금 특채 인사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네. 불차. 차례를 따지지 않고 채용하겠다. 누굴 채용하나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즘 지금 조직 내부에서 개방직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열 필요 없다. 지금 빨리 유능한 장군들 좋은 데 가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차 채용 형식으로 이순신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라감사가 특별히 청을 넣어가지고 이 불차 채용 안 되는 이순신을 자기 군관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1588년에 여러 개 하다가 정읍현감이 되는 겁니다. 현감. 현감.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또. 네. 지금의 정읍 있죠. 정읍시. 네. 그 흔히 말하는 사또죠. 요즘 지금 군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품계는 났는데 왜 더 좋냐면 현감이니까 네. 그 지역에 요즘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자기가 단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중앙부처 차관까지 한 사람이 지방에 시장 가겠다고 그 지방자치 선거 나오잖아요. 네. 네. 차관은 차관급이고 차관이라는 게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럼 지방자치단체 인구 한 10만 이상 되면 10만에서 50만이 한 2급 대우 받거든요. 아니 자기가 2단계 떨어지는데도 왜 가느냐. 가는 이유 간단한 거죠. 거기서는 내가 대장이잖아요.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내가 가지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감이 되면 한 고을에 수령이 되니까 생활비를 좀 자유롭게 연출 항공비 같은 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설수가 있으니까 좀 돈이 풍족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승진했다고 본대요. 네. 그래서 이때 자기 이제 형들도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조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가족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때 남솔이라고 저렇게 하면 그것도 나름 지방간이 파직된 사유가 되거든요. 자기 직계만 말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면. 근데 자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욕을 들어 먹을 망정 네. 나는 내 조카들 버릴 수 없다. 이 아무 지금 천에 갈 데 없는 이 조카들을 난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일단 자기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뒤를 안 봐요. 욕을 하든 뭘 하든. 참 하여튼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앞두고 1588년에 우리 유명한 정여립 영모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여립. 예. 네. 우리 그 영화도 나왔죠. 박흥용 만화를 원작으로 한 구름을 벗어난 다리. 네. 황정민 씨는 바로 그게 정여립 영모 사건과 관련되는 건데 네. 하여튼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영모 사건을 파헤치는 요즘 치면 특별수사본부장 이 바로 송강정철을 한 거예요. 송강정철이 서인이거든요. 네. 동인들을 말 그대로 학살. 피해 학살을 한 거죠. 1000명 이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 막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죠. 네네네. 조선의 엘리트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오니까 1590년에 150년 만에 통신사를 파견해요. 일본하고 네. 거의 이제 교섭이 끊어졌는데 네. 우리가 아시는 네, 정사는 네, 네, 황룡길, 네. 부사는 김성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뭐 나오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날카로워가지고 침략을 하겠습니다. 눈빛이 지새끼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좀 희화화됐지만 이 지금 중요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또 당파적으로 갈려가지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일본의 사절들이 와서 곧 침략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알려는 다 줘요. 그러니까 네. 정보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사실. 갑자기 오는 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취사 선택의 네. 문제인 거군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전쟁 와중에도 인천 당직작전 다 동경 바닥에는 전부 다 알려져 있고 곧 인천에 간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공에 모아오쩌둥한테도 정보하고 스탈린 다 갔는데도 김일성한테 다 정보 가요. 다 간단 말이죠. 똑같아요 여기도. 근데 결국은 뭐 그냥 그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한자로 치면 종이인데 이제 일본 말로 소로 읽어요 종을. 그래서 소시라고 불렀는데 네. 이 소시 가문은 전쟁이 안 나야지 자기들이 좋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마도 자체로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조선에 조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선을 치면 안 된단 말이죠. 사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지금도 계속선 타면 1시간 10분 만에 가거든요. 네. 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그 일본 본토하고는 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계속 침략한다니까 어떻게든 전쟁 안 일으키려고 또 대마도 이 도주의 장인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그 조선 침략의 일군을 맡았던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약장수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전쟁 직전까지 가는 건 좋아하지만 전쟁 나누면 기본적으로 자기들 이게 사업에 타격이 오니까. 밥줄 끊어지니까.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 네. 곧 지금 일본의 나고야에 대군이 모이고 있다. 애초에 침공이 3월 1일 했는데 4월로 연기됐다. 이런 이야기도 다 갖고 동네부사 송상현에게 다 전달됐어요. 근데 송상현도 그 장기를 올려요. 곧 일본에서 침략한다. 조정에서 뭐 별로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냥 막 별로 막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조정은 무반응인데 명나라는 이미 정보 다 수집됐거든요. 일본에 이제 복건성에 이제 일본 애들이 공식적으로는 수교를 못 해야 되지만 중국하고 일종의 밀무역을 하면 이득이 되니까 일본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조만간 조선을 앞장서서 명나라 침공한다. 이 정보가 다 들어간 거예요, 명나라에.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명나라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병부 상서 석성 같은 경우는 이 정보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조선에서 보고를 안 한단 말이죠. 그 조선에서는 일본이 명나라 친다는 걸 보고하면 괜히 우리가 오해받는 데가 그걸 자꾸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다 아니까 이놈들이 진짜 일본하고 짜고 지금 우리를 칠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또 너무 파죽지세로 삽시간에 한양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분명히 일부러 지는 척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의심한 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너무 빨리 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진짜로 일본이랑 짜고 하는 세력이 우리가? 있었다. 이런 거 우리 없어요? 안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죠? 뭐 그게 지금까지는 기록에는 없어.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뭐 당시 일본하고의 어떤 그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그렇게 뭐 조선의 그런 상인이랄까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세력화될 만큼은 없었다. 이렇게 일본이 보는 그렇게 거만.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조선이 100여 년 이상 평화 시대를 누려가지고 전쟁 준비가 뭐 전쟁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실제 군인은 예를 들어 10,0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실제 군인은 2,000명도 없어요. 네. 다 뺐으니까. 네네. 배 한 필름 갖다 바치면 다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터질 때도 사실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네. 에이, 괜찮겠지 뭐 얼마나 되겠어 그냥 뭐 신종플루 정도 하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몰라서 대응 못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들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번지는 경우들을 그러다 말겠지라고 네. 생각.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관료들의 특징이 현상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기대를 담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상성 편향에 가장 사로잡히죠. 불리하다든지 리스크가 담긴 정보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죠. 잘 될 거야.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면 갑자기 또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되는 관료, 특히나 높은 관료들은 항상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되고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일을 하라고 그 많은 월급을 주고 그 직위를 공무원에게 왜 헌법상으로 신분 보장해 줍니까? 휘둘리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일하라고 그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상시에 그 간극차를 항상 줄이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인데
막 이게 잘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때 결국 그러니까 조선과 명사에는 벌써 또 균열이 이렇게 네. 싹 트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때 이순신은 1591년 바로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뭐가 안 되니까 정세는 계속해서 뭔가 안 좋게 되니까 선조도 나름 좋은 판단을 내린 거죠. 야, 안 되겠다. 예전에 불차치 형식으로 비변사에 장수 빨리 추천 명령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추천하느냐? 네. 바로 어린 시절에 동네 형 유성룡. 유성룡이 네. 그러면 전라자수사에 이순신을 한번 내려보내시죠. 음. 그래서 결국 1591년 그죠? 45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47에 네. 결국 용이 물을 얻었다. 여종 덕수라 이순신이 전라자수사가 됩니다. 이제 물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죠. 야, 용이. 네. 그때 그럼 처음 해군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야. 야, 그렇죠. 와. 어떻게 처음인데 네, 갑시다.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라자수사는 정삼품이에요. 참 대단하죠. 뭐 종사품 갔다가 종팔품 됐다가 갑자기 정삼품. 네. 정상품은 당상관이에요. 우리 치면 진짜 이제 요즘 치면 정부 부처에 요직. 2급 이상 이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이런 거예요. 네. 고공단에 들어간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라도 왼쪽이란 말이에요. 한양 기준 왼쪽. 어디냐면 순천, 보성, 광양, 고흥, 나간. 나간이 순천이에요. 5개 지역을 관할하고 수군 5개 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전라도 왼쪽은 내 영역이다. 네. 내 관할이야. 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수형이 결국은 여수에 딱 그 본부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자수형 우수형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왼쪽 수형의 본부는 여수. 경상 자수형은 부산의 수영 요트 경기장. 그 수영이에요, 이름이. 수영구. 예. 부산 수영구. 그게 바로 경상 자수형이에요. 본 거지. 아. 경상 우수형은 요즘 치면 어딜까? 어디였나? 거제였나? 아니면 웅포, 진해였나? 거제쯤 됐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왔다 갔다 그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딱 부임하자마자 바로 관할구역 순시를 딱 나서고 장병을 사열하고 전선과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정보 파악에 나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전에 을묘 외변이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말 조선 초 때 이제 세종까지 대마도를 3차 정벌 하죠. 첫 번째 박이가 정벌하고 마지막 이종무 정벌해가 대마도를 정벌하고 나서고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 전법을 다 연습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들 활쏘기 연습을 시키는 거죠. 케이스 스터디요?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아, 또 코리아 또 생각했습니까? 네. 이제 스터디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죠. 그렇죠. 네. 이순신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활을 쏘는 거였어요. 아, 활을 잘 쐈죠. 네, 활을 잘 써요. 네. 그리고 사실 불면증 걸리신 분들이 국궁 이런 거 한 번씩 쏘면 진짜 잠 잘 주무신다고 하죠. 이게 되게 좋다고 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통신 정보 시스템도 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비를 해야 되니까 네. 봉화대를 살아가지고 긴급 통신 딱 정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착착착착 진짜 준비된 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수군이 처음 하는데 착착착 이렇게 거죠. 물론 발포만으로 조금 했습니다. 뭐 어떻든. 그런 다음에 진지 주변에 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자 알죠. 연못같이 해가지고 함부로 못 오게 네. 해자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지 앞바다 우리 말하는 기지 앞바다에다가 큰 돌에 구멍을 뚫어갖고 새사들을 박아가지고 쭉 이제 방어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배가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사정거리에 배가 예전에 일본은 뭐 조총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포 같은 건 좀 약하잖아요. 일본 배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 기지에 근접 못하게 쫙 이렇게 돌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네, 네. 이 짧은 시기에.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중요한 건 전쟁은 항상 새로운 무기를 요구하잖아요. 네. 귀선, 거북선, 이제 건조, 슬개, 제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분명히 1591년이라 했거든요. 네. 전쟁이 난 게 1592년이잖아요. 1992년 4월 13일 날 들어왔죠. 근데 1년 만에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뭐 시간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든지 이렇게 딱 이순신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관직이라든지 벼슬 자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딱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인턴이 없어요. 이런 데는 인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을 상대하고 백성과 역사를 상대하는데 나 인턴하고 다음에 잘할게 그런 건 없어요.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은 없는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거북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참 이게 네네. 중요한 건데. 자, 당시에 일본 외적은 신무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총이죠. 조총. 화승총. 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배를 통해 갖고 받았는데
1990년에 이미 뭐 전 일본에 수백만 정이 보급돼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조선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이 대마 도조 갖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이순신도 93년에 조총을 이미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막 활용할 거 없다. 오히려 활이 더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라고 본 거죠. 근데 조총은 유효 사거리가 활의 2배니까. 이게 이제 근접전에서는 당연히 조총이 유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조총이 무장했고 이 조총을 이기려면 신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북선이 나온 거죠. 네. 자, 거북선은 전쟁 하루 전날 완성돼요. 아, 딱 하루 전날. 전쟁 하루 전날 시험 발사 성공하거든요. 와. 안 그러면 그러고 못했겠죠. 뭐 최대 어떤 사람은 최대 4척이다, 2척이다 이런 기록 뭐 하긴 하는데 네. 뭐 완전 많은 건 아니고 뭐 하여튼 몇 척 정도 예, 있었다. 전쟁 하루 전날 시험 발사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2010년에 한번 고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봤죠. 비슷하게. 예, 길이 25.6m, 폭은 8.67m, 높이는 6.6m, 수군이 150명 생산한단 말이죠. 네. 절반은 격군, 노 젓는 사람. 네. 네. 그리고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이제 나머지는 포와 활을 쏘는 이제 공격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양에 보면 갤리선 해가지고 돛은 하나고 격군이 제일 중요하죠. 노자비들 있잖아요. 네네. 이들이 네네. 뭐 노자비들이 1층, 2층에서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제일 핵심인 거예요.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돛보다는 이 노자비들이 이게 바로 전함의 그 운명을 좌우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갤리언선이 나오면서 이제 돛을 3개씩 나오면서 이게 중요해졌는데 이때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예전에 중요한 거는 그 격군들. 생각해보면 네. 거북선에 돛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노자비. 노자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진격해가지고 당파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왜 좋냐면 이 사방이 다 대포와 화력이 있는 거예요. 용의 머리처럼 나오잖아요. 입에서도 대포가 나오죠. 네. 측면에서도 이제 대포가 나오죠. 나오고. 그 용의 꼬리 뒤에도 총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돌면서 다 360도 다 파괴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 배는 기본적으로 안택선이라고 하는데 속도는 빨라요. 그 속도가 빠르게 해서 배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재가 얇아요. 그 측면은 5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포가 날아가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빠르긴 빠른데 그러니까 왜 빠르냐면 일본의 특징은 조총을 가지고 해가지고 근접해가지고 걸치고 들어가서 육박전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거북선에는 그게 못 통하지가 들어가잖아요. 않네요. 거북선은 그래서 위에다가 철판 세모 딱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접선을 허용을 못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 길은 있죠. 육박전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 돌파하기 좋은 거예요. 네. 가서 부딪히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아주 이제 유용하고 주요한 부분에는 철판을 둘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철갑선은 아니지만 주요한 부분에 철판을 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한 3척 정도 건조했다고 나오는데 네. 이것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하객진 나올 때 그 하객진이라는 게 U자거든요. 이렇게 U자형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U자 할 때 요 제일 끄트머리 있죠. 네. 여기가 다 거북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바로 공격 들어가서 이제 진격해서 바로 빵빵 당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당파라고 부딪혀가지고 네, 자 우리 네. 맞짱 뜨자 부딪혀가고 깨져라 이런 식이고 그거 기능을 거북선이 가장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조선 수군의 배를 우리가 이제 한산 대첩 들어가기 전에 네. 주력 전함이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이라고 판옥선. 판옥선. 그러니까 바닥은 평평해요. 바닥이 평평해. 이게 일본 배는 이렇게 빼쪽해요. 이렇게. 네. 그래야 유선형이 잘 가고. 네. 평평하단 말이에요. 평평하고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지 못해요, 이게. 네. 그 대신 뭐가 하냐면 이게 평평하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선회 능력이 좋아요. 이 회전 능력이 좋아요. 네. 일본 배는 이게 잘 안 돼요. 이 회전이 잘 안 돼요. 기우뚱하니까. 네. 네. 선회가 요거는 직사각형이니까 선회를 돌아가면서 포를 속이 좋아요. 포를 속이 좋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포를 쏘고 나서 그 충격을 배가 흡수하기 좋아요. 그 일본 배는 포를 못 쏘는 이유가 이게 얇아가지고 이 포 쏘고 나면 배가 흔들거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력이 일단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하고 바로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이끄는 그 칼레 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 함대가 쫙 온단 말이에요, 영국을. 네. 지금 그때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맞서가지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이겼냐? 결국은
스페인도 화포가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근접전을 생각하거든요. 근접. 화포를 쏘지만 다가가가지고 이제 서로 가서 육박전에 이기는 건데 이 영국의 프렌치 드레이크 제독의 날렵하면서 화포를 사정거리가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격파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스페인 배를 막 그냥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박살을 내버린 거죠. 바로 우리 한산 대첩도 똑같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력을 이용해서 그 일본 배가 가지지 못한 그 화력을 이용해서 일본 배를 그 진격을 해가지고 당파를 시키고 월등한 화력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퍼부어가지고 네. 일본 배를 박살냈다. 일본 수군의 장점이 근접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걸로 이제 보는데 그게 가장 맞는 게 바로 이제 판옥선이라는 거죠. 평평에 깔았고 그 판옥이 왜 판옥이냐면 평평한 요 가판위에다가 우리 누각을 하나 올린 거라는 거죠. 누각같이. 네. 우리 함교하듯이 사령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함탑 하듯이. 그걸 올려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군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죠. 활쏘기도 좋겠죠. 위에서. 그런 식이고 넓은 가판이 평평에 있으니까 대포가 한 10문 정도를 딱 사방에 중무장할 수 있는 측면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손해 잘한다 했잖아요. 손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쏘고 나서 또 이게 이 조선 대포가 장전하는데 시간 걸리고 화약 장전하고 그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또 화약 장전하고 대포 장전하고 또 열이 있잖아요. 한 번 쏘고 나면 그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지금 대포가 남은 게 제대로 안 남은 거 다 깨진 게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열 때문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시간을 우리가 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돌리면서 옆에 있는 또 포가 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포를 쏘니까 일본 배가 당연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척이지만 실제로는 서너 척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옥선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참, 그 이순신이 이제 그 판옥선을 있는 거 수리하고 거북선 만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파격선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아무리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고 하급 장교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장관이 될 수 있고 장군을 맡을 수 있는 그 포부와 경륜과 구상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온다 이거죠. 이순신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종팔품에 맨날 뭐 말단 군관 우리 치면 소대장에 하는데 네가 뭐 출세하겠어? 그럼 맨날 술이나 먹고 아이고 뭐 이랬으면 이 사람한테 기회가 와도 그걸 자리가 오면 그 자리가 버거워서 오히려 망했겠죠. 네. 원래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그 자리에 사람이 묻혀갖고 바보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사실. 많죠. 정말 많아요 사실은. 너무 높은 자리 주면 그 사람이 깔려버려요. 근데 이순신처럼 그렇게 그럼 왜 이순신은 가능했느냐?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장군이 된다면 내가 조선 수군을 육군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딱 되자마자 바로 딱 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를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들어가서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말하는 사람은 이제 끝인 거죠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장악을 해야 돼요 일들을. 또 부끄러워. 아니 거기까지. 이순신이 그랬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진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임진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뭐 말 그대로 국제 전쟁입니다. 명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조선이 참여뿐만 아니라 당시 명나라의 남군 명나라 남쪽에서도 화력이 오거든요. 그 명나라 남군에는 태국에서 온 사람,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 나중에 흑인들도 있고 뭐 온갖 다국적 군대가 다 와요. 예, 흑인 부대도 있어요.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 흑인 출신의 명나라 병사들이 엄청난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 자체가 이미 다국적 군대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제1의 6.25였던 거죠. 이 6.25 때 한국 전쟁 때 다국적 군대 이때 다양한 국제 사람이 다 참가했어요. 네네. 자 결국은 그리고 이게 국제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나고 나서 완전히 뭐 국제 질서 다 바뀌어 버렸죠. 결국 명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너무 과도한 전비를 쓰게 되고 또 그 틈을 타서 여진족 후금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승리하게 되었고 또 일본도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돼 버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질서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도 조선은 계속 버티고 참 신기하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는 또 잘 버티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결국 뭐 중국은 이 전쟁을 항외 원조라고 불러요. 항외 원조. 외구에 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항외 원조. 6.25를 지금 중국 뭐라고 부릅니까? 항미 원조. 예. 여기 임진왜란은 항외 원조라고 불러요. 예. 그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만들고 또 거북선까지 만들어서
바로 전쟁 바로 직전까지 이제 그렇죠. 준비를 마치고 네. 드디어 이제 시원하게 일본군을 그렇죠. 때려 그렇습니다. 부수는 이 네. 과정이 이제 하나하나 더 나오는데 네.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원해요. 너무너무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벌써 시원한. 다 깨부시잖아. 네네. 예. 우리 아침에 묵힌 응가들도 다 깨부셔야 되는 거 깨 아니에요? 부셔야죠. 다 내려 보내야죠. 그 딱딱한 녀석들. 물에 쓸려 내려 보내야죠. 네네. 네, 바로 우리 마더랩 장인이 판옥선, 거북선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에 외구들이 쌓여 있습니까? 다 깨부셔야죠. 네. 포로 시원하게 날려 보내야죠. 네. 그 첫 번째 포 1차가 제가 볼 땐 차전잡피입니다. 예, 차전잡피로 먼저 쑥 내려 보내야 돼. 동글동글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쭉 내려보낸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로 홍차 파우더. 네. 네, 거기 이제 효소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효소가 건강하게 장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뜨거운 물로 드시면 안 된다는 아 겁니다. 그래요? 네, 미지근한 물 혹은 뭐 찬물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서 드시면 장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고 네. 먼저 묵혀있던 애들은 뻥 시원하게 내려보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마더랩 장인. 어르신의 변비에도 좋고 또 변비하면 또 젊은 여성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죠. 여성분들이 유독 많이 그 하시더라고요. 변비 걸리면 여기에 막 뭐가 이렇게 나요 얼굴에. 대장과 피부는 매우 밀접하게 맞아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장이 안 좋으면 이 피부과 가는 것보다 네. 변비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음양오행 그 동양의학에서도 보면 목화토금수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금. 폐 그리고 네. 이제 대장 음. 그리고 이제 피부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쪽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동서양 의학이 다 마찬가지인 네. 거죠. 네. 음. 그래서 대장을 잘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마더랩 장인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네. 바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마더랩 장인은 무료 반품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네. 네. 먼저 한번 시음을 해보시고 네. 드셔보시고 며칠치 준다고요? 15포를 주니까요. 와, 네.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반품 무료로 언제든지 부담 없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더랩 장인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맞습니다. 네. 준비를 마쳤나이다. 네. 네. 여러분은 그냥 시원하게 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어떻게 이 시기에 일본이 감히 조선을 침략하고 명나라로 바로 갈 뛰어들어가겠다 생각까지 했느냐? 이걸 했는데 그럼 결국 객관적으로 일본의 뭔가 상황이 변했다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과서 같은 데서 배우기에는 일본이 이제 그 평정이 한번 되고 네. 일이 없어진 사무라이들이 맞아.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어디론가 자꾸 불만의 에너지 쌓이는데 네. 그거를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선을 택했다라고 네.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다 입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일본 내부의 이야기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이 당시 명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15세기 정화의 남해 대원정하고 정말 명나라 때 얼마나 많은 이제 국력이 융성했습니까? 대단했죠. 근데 16세기에 들어와 갖고 명나라가 이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몽골 세력이 커지면서 계속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 내부적인 그 국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상태에서 또 명나라 같은 경우가 해금 정책을 썼거든요. 해금? 바다를 금지하는 것들. 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1567년에 해제했다 그 해금 정책을 부분적으로 풀었습니다만 일본과의 교역은 계속 금지했고 네. 그 왜구들이 또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는 그게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왜구들이 사실 뭐 조선도 많이 괴롭혔지만 중국을 엄청 괴롭혔다면서요? 네네. 중국의 동남부 해안 쪽은 네. 왜구들이 맨날 와갖고 뭐 이렇게 약탈해가고 네. 하는 걸로 아주 중국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규 왜구는 14세기 그 후반에 아주 극승했고요. 후기 네. 왜구는 16세기 초반에 또 엄청나게 발효를 했어요.
자, 이런 와중에 그 16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특히 조선에서 연은분리법이라고 재련법이 들어가가지고 네. 은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네. 활용을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 괜히 잘못 활용했다간 그때 당시 아마 우리의 좀 잘못된 선택도 있었던 것 같긴 네. 한데 이름 뭐 은 다 뭐 어떻게 된다 이제 이래갖고 그 방법이 근데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에서 또 은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개무역 비슷하게 해가 나중에 일본 은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게 중개무역 하면서 우리가 다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7세기 또 상업이 많이 발전하게 네. 된 것도 또 그런 것도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은이 비약적으로 생산하기 늘어나고 강철 생산도 늘어나고 또 이때 서양하고 교류가 시작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규슈 지역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규슈 있지 않습니까? 네. 나가사키가 있고 하카다가 있고 기타 규슈 있고 가고시마, 구마모토 이쪽이 규슈 지역인데 이 규슈 쪽에 기리스탄이라 불렀어요. 기독교 신자 기리스탄.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을 이제 한자로 기리스탄. 네, 이제 맞습니다. 표시한 그 거군요. 고니시 유키나카는 바로 기리스탄을 믿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문장에도 기독교 십자가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그 대장 그 문장 있잖아요. 가문. 네네. 자, 그리고 그때 바티칸에 유학생도 4명 뽑아가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근데 그 유학생 보고서가 있는데 이 애들이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유럽 곳곳에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노예로 팔려 있더라. 그리고 일본의 여인들, 소녀들이 너무 많이 팔려 있었고 너무 불쌍하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와요. 왜 그러냐? 자, 그 당시 이제 일본이 16세기 전국 시대잖아요. 전쟁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약이 중요하잖아요. 총이 막 보급되니까. 화약의 원료가 초석이 사실 구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초석을 한 통 구하는데 일본 처녀 50명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그래서 유럽에 다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 보고 내가 정권 잡고 나니까 이러니까 인심이 흉흉하잖아요. 일본 여자들 다 팔려간다. 그래서 1587년에 예수회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일본의 그 막부에서는 결국에 이제 이 자꾸 사람들 인신매매하니까 민심이 동요하고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 일본의 도쿠가 막부는 이제 서양세력 다 몰아내고 기독교 다 탄압해버리고 딱 네덜란드하고만 교역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스토리가 참 무섭죠. 화약 얻으려고 자기 자국민들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화약 한 통, 초석 한 통에 일본 처녀 50명. 당장은 전쟁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참 그런.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일본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이런 걸출한 나름 일본에서 걸출한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본이 이제 통일의 기운이 분열돼 있다가 이제 통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말씀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잡았습니다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기업으로 치면 확장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성공했으니까 공을 이제 말 그대로 높은 지위를 주시오. 연봉을 올려주시오 하는데 그럼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업이 이제 개척할 게 없어요. 다 이제 전국 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내가 이제 과장하다가 부장 올라가야 되고 부장은 이사 올라가야 되고 이사 올라가면 이제 또 자동차도 좋은 걸 받고. 네. 저희 저번에 일본 편 했을 때 사무라이들은 사무라이 일만 하지 농업이나 이쪽으로는 절대 못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업도 지금까지 한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신사업 분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신사업을 개척한 게 바로 조선과 중국 정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있고 또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관백에 올랐잖아요. 일왕이라는 건 유명무실한 존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권력자냐 이거죠. 내 밑에 부하들에게 군력을 부과할 수 있어야 진정한 권력자인 거죠. 야, 너 밑에 부하들 많지. 그렇지만 내가 명령하면 너 내 명령에 따라가지고 군대 움직여. 이게 진정한 지도자잖아요. 진정한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그 다이묘라고 하죠. 각각의 영주들. 그 영주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지금 전쟁하려면 너희들 몇만 명 내 이러면 얘들이 따라야지 내가 진정하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침략이라는 신사업을 개척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명나라도 쇠퇴하고 있었다. 좋아, 찬스네. 뭐 그냥 가서 그냥 짓밟으면 되고 조선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 왜냐하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건국하면서부터 평화주의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침략의 의도가 없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마병 이런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기마가 있으면 저 중국 달리고 할 수 있는데 다 기마 말들 다 갖다 바쳤잖아요. 기마가 없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자, 이래서 임진왜란이 결국은 1992년 4월 13일 날 15만 8,700명의 9개 군을 나눠가지고 진입을 한 거죠. 근데 4월 13일 날 부산 상륙했는데 어떤 분은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 부산에 와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바닷가에 쫙 서 있었다는 거죠. 그때 조선 부대가 차라리 어차피 죽을 바에야 불을 질러? 불화살을 쏘면 흔히 말하는 화공기를 왜 안 쐈냐 이거. 그 쫙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초기에 아무리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타격을 좀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산진 첨사조 정발 장군, 흑의 장군으로 불렀거든요. 그 당시 나이 60이었어요. 백전노장이었거든요. 지금도 부산에 가면 우리가 바리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부산에서 무슨 말할 때 너희들은 바리 형님 아냐? 너희들 상인이 형님 아냐? 동네 상인이 형님 아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폭두목이 아니라 동상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리 형님, 상인이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 정발 장군은 결국은 600명, 700명 거느리고 했지만 2시간인가 4시간 만에 다 전멸 다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군 앞에 전술은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물밀듯 밀려오면 전술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산도 되게 요점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주요 지역이었을 텐데 600명밖에 없었어요? 600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00명이라고 정발의 구대는 600명이고 주변에서 뭐 해가 3,000명으로 고군분투했는데 4시간 만에 전멸했다는 기록이 이 책은 나오고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제가 딴 책은 또 600명의 정발 그 직속 부대가 2시간 만에 전멸했다. 또 다른 책은 3,000명이 4시간 만에 전멸했다. 이게 날짜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거는 뭐 책마다 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부산에 가면 동네 산성이 있거든요. 동네 부사 송상현을 딱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송상현이 유명한 말을 딱 6자를 적어서 보내죠. 전사이 가도난. 전사이 가도난. 싸움에서 죽기는 쉽다. 전사이. 가도난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딱 그러니까 난 죽을 거다. 그래서 다 죽죠. 다 죽는 거죠. 너 같으면 주겠니? 요거 6글자입니다. 네. 너 같으면 주겠니? 너 같음. 너 같음 주겠니? 그러니까 이때 안타까운 게 그 경상 자수사 우수사 자수사 특히 자수사 쪽에서 정찰선을 제대로 띄우고 조기 경보를 올리고 또 판옥선은 화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처음에 화공을 했다면 지나친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가 다 그냥 배를 다 그냥 일본의 준현이 배를 다 침몰시키고 자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조정에서 생각이 왜구가 이렇게 생각 왜구니까 바다 수전에 강하고 육지는 약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래 왜구는 일본 전국시대 100년간 전쟁했잖아요. 육지에 강한 거예요. 일본의 특징은 육박전을 제일 잘해요. 일본 내에서 싸운 거니까. 맨날 싸우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청일전쟁, 러일전쟁, 2차 세계대전 일본은 육박전이 제일 강해요. 작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육박전이 제일 잘해요. 오히려. 이게 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리고 그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야전에서 포위를 잘하고 이런 어떤 전술도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군복과 가면도 아주 요란스럽게 일본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막 이렇게 해가 막 크게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히 뭐 역량도 한번 제대로 발휘 못하고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상 자수사는 아예 뭐 겁을 먹어갖고 100척의 자선을 자침시켰고 그 다음에 경상 자수사는 침공했다 장교는 보내고 사라져 버렸어요. 장군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경상우사 원균 거제도를 본고지했는데 100척 배를 또 다 버려버리고 4척만 가지고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발 장군도 그렇고 다 좀 안타까운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하여튼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성방략 체제라고 조선은 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일정한 지점에 모여가지고 딱 군대가 모이게 돼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중앙에 지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쟁하는데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모일 때까지 하고 전쟁 서울에서 지간. 이 시간이 그러면 좀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외구가 들어오니까 모이다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1차로 좀 지연을 시켜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선조가 부산에 장계를 받아본 시간이 17일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 병고가 있다면
이 뭡니까 우리가 그 봉화대 있잖아요. 네. 쫙쫙쫙해서 하루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게 3, 4일이 걸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봉화대가 그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길로 이게 20기가 쫙 타가야 되는데 그럼 하루만에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 상태가 됐고 파발마로 갔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4일 걸릴 수밖에 없는 3, 4일.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상도 당시 군사 책임자의 행동이 를 전쟁 날 때 인천항에서 이제 일본 배가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거든요. 그때 한양에도 그 포소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조선 관료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그 경복궁 궁궐이 다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전부 다 월담하고 도망치고 내 목숨 살아야 된다. 11억이 터졌잖아요. 김종필 그 회고록에 나오잖아요. 11억 터져갖고 지금 자기가 청와대를 급하게 들어가는데 청와대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잖아요. 다 도망치고 아무도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 차 그냥 들어가서 유사시대에 다 도망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유래가 깊은 거예요. 임진왜란부터. 네. 그러니까 참 일본은 이런 전투 경험이 많은 역할들 그리고 조선 사정에 발견 대마도 사람들을 앞자리 역할을 시키니까 착착착 가는 거고. 자, 북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아주 한경도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이일을 임명해서 상주에서 적을 요격하기로 했는데 이일이 서울에서 이제 병력을 마련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3일간 노력했는데 병력을 마련을 못한 거예요. 다 서류상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제대로 이게 재정방약으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뭐 이일이 도착하는데 내려오기로 한 날보다 3일 늦어지니까 일본군은 막 몰려온다 그러죠. 병사와 수령들이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네요, 진짜. 네, 다 도망을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일이 그래 상주에 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없잖아요, 군대가. 농민들한테 쌀 나눠줄게. 야, 빨리 군인해 해가지고 농민들을 끌어온 거예요. 군인이 될 리가 없잖아요. 자, 딱 왔죠? 네. 조총소리 나니까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아유, 또. 처음 들어본 또 조총소리에. 다 도망친 거죠. 자, 그러니까 상주가 다 뚫려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립이 충주 탕금대를 왜 했느냐. 그 조령에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우리 세제 있잖아요. 문경세제 이쪽을 해가 거기에서 하면 이거 일본군을 막기에 유리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 다른 책을 보니까 이미 참모들 반대로 조령을 벌인 게 아니라 이미 조령이 돌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울며 겨자먹기로 탕금대를 갈 수밖에 없다. 충주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신립도 마지막 조선에 기대주였다는 거죠. 육지에서는 최고의 장군이다. 신립 장군. 근데 신립도 조총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인 거죠. 좋아. 아무리 조총이 있지만 우리 조선의 기마부대 그래봤자 150명밖에 없어요. 기마부대가 원래 기마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 타고 가면서 확 가면 조총애들만 확 휩쓸고 지나가면서 얘들 밟으면 그다음에 우리 보병이 나가면 좀 기마병이 좀 죽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 판단했는데 그게 결국 뭐 실제 전투에서는 그래서 세 차례 승리했지만 너무 저기 대군이잖아요. 네. 여기 기마부대는 몇백 명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세 차례 승리했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 문제가 그 탕금대 친 쪽이 논이 많았대요. 기병대 논이 많으면 이게 말 철퍽철퍽 해가지고요. 평원지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마는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우리가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고개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문경세제, 문경하고 네네네. 충청북도 계산 연풍 조령이 있고 그거를 고니시 유키나가 제일 먼저 통과해가 서울로 한양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본 2군 사령관이 가토 키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죠. 네. 호랑이 다 잡아갔다. 1세에는 호랑이의 그 당시 그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애를 못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그 시기가 불임의 특효약이다. 이래갖고 막 충성하려고 잡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가토 키요마사는 중령, 영주 풍기하고 단양 사이에 중령을 넘어가고 쫙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경도 쪽으로까지. 만주까지 가는 나중에 일부 들어갔죠. 그리고 구로다는 추풍령. 바로 경북 김천하고 영동, 충북 영동 추풍령. 그 추풍령으로 이렇게 3군이 막 쫙쫙 그냥 막 전광석화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뚫리니까 명나라에서 이건 분명히 조선이 외놈하고 짜고 앞잡이했다라는 정도인 거죠. 자, 근데 4월 29일 신립장군이 졌습니다. 소식 들으니까 한양 도성은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갔구나. 그래서 4월 30일 날 바로 도망가기로 파천 결정. 그런데 임금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도망쳤잖아요. 호위 장군들 다 도망치고 해가지고 100명이 안 돼요. 모든 신하가.
가니까 백성들이 난리 났잖아. 우리를 버리고 간다. 그래서 그 장례원에 노비 문서 모아놓은 거하고 역대방 실록사를 다 불태버리잖아. 이게 이미 민심이 떠났다는 증거죠. 임금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임금이 우리를 버려. 에이씨 망해야 돼. 가 다 필출버린 거야. 그리고 이때 그래 화약이 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군기시 지금 프레스센터. 네. 화약이 60톤이 보관돼 있었단 말이에요. 60톤은 그럼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 터졌죠? 네. 그럼 나중에 조선 육군이 우리도 육군이 화포를 쏴야 되잖아요. 네. 조총이 없는데 화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육군이 또 나중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화약 다 사라지고 이거를 그러면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냥 아무런 컨틴전시 플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뉴얼도 네, 없고, 매뉴얼도 없고. 네, 시나리오도 없고. 그러니까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된 거죠. 너무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네. 6.25 똑같죠. 6.25 3일 만에 점령되고 뭐 맨날 이런 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래 강을 방어선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산보다는 강이 유리하잖아요. 강은 도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강을 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한강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을 뭐 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강은 안 하고 이제 임진강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요. 네. 근데 임진강에서 방어선을 굳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며칠 저지가 되는 거예요. 가토 기요마사가 이랬는데 임진강 딱 강 건너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시간 벌어주면 좋았는데 이 또 유인 작전에 빠져가지고 가토 기요마사 군대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몰래 가가지고 쟤들 좀 급습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매복에 다 전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조정은 평양에 머물면서 이제 대동강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데 그 대동강에 선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우리 조정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오선가 한음에서 한음 이덕형. 한음 이덕형 대감이 이제 딱 서로 이제 회담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그냥 길 내주면 우리 명나라 간다. 그러니까 너가 안 칠 테니까 길만 내줘. 너가 그냥 평양 우리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한음 대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가 그래 중국 가고 싶으면 바다를 통해서 절강성으로 가면 되는데 절강성 있잖아. 왜 여기 왔냐? 그거는 우리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뭐 하여튼 또 대동강에서 대치를 하다가 아까 임진강에 비슷한 일들이 또 반복되고 또 그러면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평양성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평안도 의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는 나 이제 그냥 만주 들어갈래. 신하들이 끝까지 말하는 거. 이거 가면 끝이다. 아니 임금이 자기 땅을 부르고 가면 어떻게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지 않냐니까. 나는 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명분을 내거는 거죠. 내가 만주에 들어가서 요동에 들어가서 명나라 보고 군대 내가 데리고 올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떠나는 순간 끝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 졸렬하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선 씨는? 선주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던 거잖아요. 국민들보다. 백성들보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자기가 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내가 조선이다. 정치적인 몸이 있잖아요. 육체적 혁명도 있지만 자기가 곧 조선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옥소 폴리틱스에서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좀 과거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OX 투표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 혹은 뭐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옥소 폴리틱스가 있고요. 최근에 국민청원이 이제 국민 제안으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탑10 중에 이제 3개를 뽑아서 어떤 쪽으로 이제 갈 것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다는 건데 네. 그런 거 역시도 다 또 옥소 폴리틱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10개의 아이템들 가운데 무엇이 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이 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투표와 함께 토론이 가능한 옥소 폴리틱스 지금 아주 재밌는 토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에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옥소 폴리틱스 가면 정영진 같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네. 자부심 좀 있으시네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옥소 폴리틱스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일본이 압박하기 시작했고 또 일본은 애초에 조선을 수륙 병진 정책, 땅과 바다로 동시에 치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육지로 가고 이제 수군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 이 서해 바다로 해가지고 한강을 갈 수도 있고 또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바로 대동강 가서 평양, 의주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다 석권할 것 했는데 뭐 일본 계획대로 가면 이제 바로 조선은 끝났죠. 그런데 누가 있었다?
이순신. 네, 바로 이순신이 있었던 거죠. 네. 결국 19세기까지는 어떤 전쟁이든 장군의 능력이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19세기까지는. 네네네. 근대 전쟁은 물량과 물량의 상황이지만 19세기는 정말 장군의 능력이 중요했거든요. 시나리오로 만약에 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탄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네. 마치 영웅이 네.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깔아주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영화 한산이 아마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아마. 네. 스포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스포를 해. 자, 근데 결국은 이 이순신이 참 판단이 빠른 게 딱 네. 4월 15일 이 난중일기 보면 술시에 전쟁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원균이 뭘 보내요. 지금 부산 앞바다에 외선이 수백 척이 있다. 아무래도 무역선일 것 같다라고 원균이 딱 보고 오는데 이순신은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사변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 하고 항상 평시와 비상시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예민한 변화에 딱 민감하게 캐치할 줄 아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도 이순신은 공문이 오고 간 게 반드시 시각을 기록 다 해놔요. 아. 진짜 근대적인 사람이죠. 네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막 경상 관찰사, 경상 병사, 전라우사 막 공문도 보내고 막 공문이 와요. 도와달라, 뭐 달라. 또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요.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반드시 그 당시는 있잖아요. 위수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쿠데타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출전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받았지만 내가 반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조정의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26일 날 선조로부터 이제 출전 명령서를 받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났네요. 네. 그래도. 5월 1일 모든 장소가 모여서 또 이 이순신이 뛰어난 게 다 토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야, 너 내 말대로 이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가 걸린 문제는 같이 다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지 서로 딱 힘이 모아지거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에이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했는 이상 우리 나갑시다. 그래 그러자 이렇게 딱 모을 줄 아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5월 4일 경상도로 구원 나간 장계 올리고 새벽녘에 여수를 떠나서 출정을 시작하죠. 근데 출정까지 정보 수집, 보고, 토의, 소통 쫙 하는 거죠. 이건 진짜.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정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일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고 미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고 행동하기 전에 미리 방침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일을 당하여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순신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진짜 준비가 돼 있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영린이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영린. 윤빈 나오고. 그래서 영린? 예. 현빈. 현빈. 네. 거기 보면 그때 현빈이 그 내관 내시 정재영한테 그 중용 23장을 시키잖아요. 읽어봐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작은 일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러워지고 그 정성스러워지면 겉에 배어 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킨다. 사람이 감동되면 변하게 되고 변하는 것은 만물을 생육한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사람이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순신이 그런 사람이죠. 바로 중용.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정성이 성정명이라 밝아지고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그거는 네. 설령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들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밑에는 두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내가 잘 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디서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않나. 네. 이순신. 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 네. 대장금이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금에 보면 금명 한자가 서여져 있는데 대장금이요? 대장 그러니까 이순신의 대장금. 검. 아, 검. 아, 네. 금이 아니고 대장금이 이순신의 아니고. 검에 빨간색 색칠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네. 외구의 피.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아주 멋있는 아주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죠. 네. 이리소탕, 혈염산하, 삼척서천, 산하동색 딱 이제 두 자리에 각각 서져 있거든요. 이리소탕, 혈염산하 한 번 칼을 딱 휘둘러 버리면 혈염산하 피로 이 산하를 물들이 버리겠다. 적의 피로 이 산하를 다 물들어 버리겠다. 내가 한번 칼을 뽑아가 휘두르면 적의 피로 이 산하를 다 피로 물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삼척서천 산하동색 그 삼척의 칼로 하늘의 맹세를 딱 할 때 이
천지를 벌벌벌 떨게 만들겠다. 이거죠. 내가 딱 칼 한 번 들고 칼한테 맹세하면 이 세상을 벌벌벌 떨게 만들겠다. 야, 이런 웅원한 기상과 기계가 대장부에 딱 서려 있는 거죠. 이 장군에 진짜 기상이 서려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일 이제 후에 출정 명령서가 하달돼 가지고 5월 6일 날 이제 그 여수를 떠나 가지고 거제도 지금 옥포 해전에서 일본 함대 26척을 격파하는 거죠. 옥포해전. 그게 전쟁 후 첫 승리를 보고하는 거죠. 아. 맨날 지다가 전쟁 후 첫 승리 보고를 평양에 머무른 선조가 5월 23일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로 기분이다. 종이품 가선대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사람 네네. 참 가벼워. 그런 다음에 이제 하포, 마산 하포 쪽이겠죠. 적진포에 연이어 승리하다가 그리고 5월 29일 거북선까지 이끌고 이제 하동에서 경상도 연안으로 쫙 출동합니다. 네. 그래서 하동에서 원군의 잔여 병력 내척하고 만나가지고 사천, 당포, 당항포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당항포 해전 이후로 이제 이제 원균하고 갈등이 좀 심해지게 되는 거죠. 네. 원균은 계속해서 적의 목을 베는데 급급한 거예요. 이미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데 목을 많이 갖다 바쳤네. 승진을 한다. 네. 공을 또 네.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죠. 그죠? 우리 일리아스 볼 때도 1대1 싸움 할 때 죽고 나면 바로 갑옷 벗기고 막 그거 하는 거 가잖아요. 그런 식인데. 자, 결국 뭐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7월 달에 그 한산 대첩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전라 우수사 이혁기 그리고 경상 우수사 원균 이혁기의 원균 이렇게 연합함대를 구성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견내량이라고 하죠. 그 통영반도하고 거제도 사이 아주 좁은 그 견내량 포구에 이렇게 있던 와카자키라고 하죠. 와키자카 일본의 최정예 수군 그 함대를 유인해가지고 한산도 먼 앞바다에 끌어와가지고 딱 하객진 둘러사가지고 완전 포위해가지고 대성을 거뒀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한산 대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한산 대첩이 어느 정도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수의 유승룡은 일본의 한쪽 팔을 잘라버렸다 이거죠. 한산 대첩으로 일본의 한쪽 팔을 잘라버렸다. 어떤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 정도로 이제 남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이후로 이제 못 온다 이거죠. 격파된 일본선이 많았어요. 일본 선님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네. 결국은 최정예 수군이었거든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부러졌군요. 네네. 그리고 뭐 자원 같은 것도 통로를 아예 막아버렸다는 말도 있는데 맞죠? 보급 같은 네, 거. 보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이게 남의 앞바다가 돼야지 이렇게 일본 본토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디서 지금 평양까지 올라갔잖아요. 소해 남해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막아버리니까 보급 루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현대 전쟁에 고대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병참인데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중요한 게 이 이순신의 한산 대첩 이후로 의병 우리 제일 먼저 곽주 홍의장군 곽주가 했습니다만 이 한산 대첩이 승리하고 나니까 또 막 전국 각지 의병이 덜불처럼 또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의병이 일일치면 게릴라 유격대죠. 끊임없이 나타나가지고 보급로 끊어버리고 공격하니까 일본이 요걸 보급로를 지켜야 되니까 또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죠. 병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초기 생각할 때 전 조선이 다 일본의 영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산 대첩에 승리하고 의병이 있으면서 실제로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장악했던 군현이 전국 당시 조선 팔도 330개 군현 중에 136개만 침범받아요. 41%만 피해를 입고 나머지 군현은 무사했던 거 60%. 그래서 국가 기능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어마어마한 진짜 전공을 세우셨네. 그러니까 이 한산 대첩이 결국은 뭐 왜 이 정도로 이제 위대하느냐 우리가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뭐 이 한산 대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본 수군의 주력을 격파해서 보급을 끊어냈고 일본의 수력 병진 정책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의 전략이거든요. 핵심은 수력 병진 전략인데 이 수력 병진 전략에 사형 선고를 내려봤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분발되니까 명나라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할 만하다.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전쟁을 해가 이길 의지가 있는 군대에 다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뭐 맨날 지는데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의병들도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되어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그건데 이거 참 보고 있으면요.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네네.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한산 대첩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렇습니다. 이게 딱 시작이 1592년 7월 8일 바로 그 견내랑 앞바다에서 나와요. 네. 네, 앞바다에 나오는데 그때 그 근처에 미륵산이 있단 말이에요. 미륵산? 네, 미륵산에 그 당시 목동으로 나오는데 기록이 다 그러니까 난중일기나 이런 참 좋은 게 네. 그 평민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군졸들의 오. 이름들이 실명이 다 기록돼 있어요. 참 대단하다. 와. 장군들만 우리 일리아스 봤지만 일리아스의 평민들은 나쁜 것만 나오고 장군들밖에 없잖아요. 영만. 네. 우리 난중일기는 다 나와요. 모든 감남을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래요? 누가 이런 일 했다 이런 거. 자, 이때 목동 주민 김천동이라는 사람이 충무공에게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미륵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견내량에 일본 함선 70척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 동풍이 부는 날은 날씨가 맑아가지고 일본 함대 100까지 다 숫자를 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작전회의가 열린 거죠. 근데 이 원균은 그럼 우리 견내량에 빨리 가가지고 싸움 붙읍시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막 원균에게 일종의 퉁박을 주는 게 나아요. 당신 병법도 모르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견내량은 좁은 데 아니냐. 좁은 데. 그러면 이 좁은 데 가서 우리가 판옥선이 기동이 잘 되냐 이거죠. 우리 판옥선의 장점은 넓은 데서 기동을 하기 좋다. 선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네. 그래서 끌어내는 유인전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재능을 발휘할 장소를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군인은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정말 이런 사람 같아요. 생각이 깊으면서 머리 회전이 안 빠른데 생각이 깊으면서도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직감력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전략가거든요. 전략가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네. 학자는 기본적으로 끈질긴 사람.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책 들어봐야 되는 끈질긴 사람인데 전략가는 직감이 좋고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또 생각이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작전의 전략가로서는 이순신은 유감없는 면모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순신이 7월 7일 날 네. 6척의 특공선단을 투입하는 거죠. 유인 임무를 맡은. 그래서 깐죽깐죽거리는 거죠. 가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견내량이 얼마나 좁냐면요. 통영반도 그제서에 네. 남북의 길이가 3km고 너비가 500m밖에 안 돼요. 정말 좁은 해협이죠. 네네. 그리고 최소폭은 180m밖에 안 돼요. 정말 좁잖아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있던 바로 그 일본 함대를 유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딱 보다가 이것들이 계속 찝쩍거리는데 치니까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쭉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도망친다. 저놈을 잡아라 하고 쫙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순신 특공함대가 처음에 찝쩍거리다가 30분 정도 도발을 하다가 후퇴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쫙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산도 넓은 바다로 쫙 나왔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 함대가 돛을 올리면서 추격전이 벌쳐졌는데 견내량을 벗어나서 있는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일본 함대가 깜짝 놀란 거죠.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이순신 함대가 쫙 그 유명한 하객진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양쪽 날개로. 그러니까 하객진을 펼치려면 함대가 많아야 돼요. 일본 함대보다. 많아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위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일본 함대 70척, 조선 함대는 80척. 이 정도가 됐다는 거죠. 네, 양쪽 날개 딱 들어왔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판옥선의 장점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 스페셜, 역사 스페셜 보니까 이게 U자로 딱 갔던 게 이게 뭐 한쪽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열로 쓰더라고요. 전열 후열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열로 딱 나오더라고요. U자가. 네. 그래서 앞쪽에서 아까 판옥선이 돌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포격을 하지 않습니까? 앞쪽에. 그러니까 앞을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쏘잖아요. 그 빙글빙글 쏘면서 또 나와요. 그러면 후열이 있던 게 또 들어가면서 또 빙글빙글 쏘고. 그러니까 일본 함대 기록이 돼요. 들락날락하면서 조선 함대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포격을 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객진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이 조선 함대 보니까 본래 첨자 진영을 쓰거든요. 첨 한자로 첨이 뭐냐면 네. 작을 소자에다가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함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작을 소자 큰 대자니까 처음에 이렇게 함대가 장옆으로 있고 요 앞에 함대가 있고 또 뒤에 또 함대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제 적 함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을 소자 한자 생각하시고 이렇게 함대가 작을 소자 따라 서 있고 큰 대자 따라 쭉 서 있다가 함대가 이제 일본 저 함대를 만나면 쫙 일렬로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투대예요. 펼치기 쉽게 이렇게 쫙 이제 첨자로 가다가 쫙 이제 저 함대를 만나면 쫙.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렇죠. 예. 흔들리죠. 바다는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통신 전화가 없잖아요. 네. 동시에 일제 사격을 하고 하려면 깃발 칙칙착 해갖고 정말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맞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바로 뭐 전세가 순식간에 판감 나는 거죠. 일본 함대는 아까 말씀드린 안택선이 화포가 쓰기가 힘들다 했잖아요. 얘들은 총포섬에서 근접해야 되는데 여기는 화포섬에서 들어오고 얘들이 화포가 일본 함대 측면에 뻥뻥 뚫리니까 배가 그 화포가 나서 파편이 터지고 화약에 불이 붙고 하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함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는 이 총통이 사정거리가 상당히 높다, 길단 말이죠, 일본은. 이 총통이 뭐 우리가 말 천자총통, 지지총통이 사실 있잖아요. 각도가 높을수록 각도가 5도, 10도 높을수록 멀리는 가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파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접해가지고 계속 쏘주면 직사사격이 되잖아요. 왜 우리 그 요즘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국군의 날에 해군 함대가 막 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그 해군 함대 포가 어떻습니까? 거의 일렬로 쏘잖아요. 네네네. 위로 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수평으로 쏘잖아요. 수평으로 쏘야 관통력과 정확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다에는 장애물이 없잖아요. 육지에서는 그렇게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는 대부분 포가 곡사포잖아요. 이렇게 네. 탄도를 그래가 떨어지는데 바다에서는 곡사할 때 그러면 또 다시 계산해야 되냐. 궤도 계산. 근데 저건 또 움직이죠. 그러면 곡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직사. 직사를 하려면 최대한 근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접하면서 계속 포를 쏴야 되니까 파괴력 높아지죠. 정확도는 세지죠. 그러니까 일본 함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조총 앞세우가 접근전을 하려도 포격에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뭐 순식간에 이제 판서는 결정이 나버렸고,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포를 맞으면 맞는 족족이 이제 빵빵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후퇴를 하려 해도 이게 지금 그 아까 말한 안택스는 이게 유선형이 돼가지고 회전 반경이 이게 이게 우리 말한 판옥선은 쉬운데 이거는 회전 반경이 커야 되니까 이게 돌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완전히 서로 아비규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뭐라고 할까 이 당시에 이순신이 그 하객진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그 특성이랄까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으로 이런 것들이 탁탁탁 마법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살극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대학살극. 그러니까 한산해전은 결국 말 그대로 하객진이라는 전법 네. 그리고 선의 능력이 아주 타고난 판옥선 그리고 뭐 직사포격을 이건 대승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본질은 그러니까 뭐 천재 장군이 이겼다. 기묘한 술책으로 이겼다. 그리고 적은 인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정말 정말 별것도 아닌 함대를 가지고 아주 하객진이라는 기기묘한 전법에 이순신 천재 그게 아니고 결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적을 압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약을 해야 돼. 모아야 되잖아요. 적을 압도하려면 화력을 모아야 되는데 이순신은 딱 그 화력을 집약적으로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심화하고 이런.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그런 이야기죠. 전쟁의 전략은 심화할수록 전쟁은 지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심화하면 따라 무조건 전쟁 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심화한 전략을 일반 병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전쟁은 일반 병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아주 간결하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전투원들이 숙지가 가능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순신은 가장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기한 게 상식을 실천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상식대로 하기가. 이순신은 가장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기계모면한 전법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대신 이제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서 맞습니다. 원했던 전략대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 네. 특히나 이제 바닷물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생각했던 위치랑 네.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제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걸 해냈다는 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대단하다는 거네요. 그걸 결국은 일본이 이제 이 바로 한산해전부터 이거 하객진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1905년에 네. 일본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맞아갖고 스시마 해전을 할 때 하객진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T자 전법이 정자 전법이라고 T자라는데 그게 사실상 하객진이죠. 하객진의 현대적 변형인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발틱 함대가 일렬로 온단 말이에요. 11자형으로 쫙 오게 돼요. 네. 11자를 그리면서 와요. 함대 두 척씩 이렇게 쫙 네.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발틱 함대가 오는데 바로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 지배하는 연합함대가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네.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따라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따라 붙으면서 자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11자 오고 옆에 쫙 따라 붙기 시작해요. 네.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앞을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쫙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가로막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T자 생각해 주면 T자가 이제 T의 이쪽이 세로가 러시아 함대고 네. 가로가 일본 함대인 거예요. 그 하객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도고턴이라고 해요. 도고턴이가 순식간에 쫙 이게 일본 이제 러시아 함대를 앞을 막아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1자 함대는 포격이 제한되죠. 앞으로밖에 쏠 수밖에 없어요. 쏘니까. 여기는 가로로 다 했죠. 양옆에서 그러니까 10자 포격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도고턴이 승리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말이에요. 메이지 이후로 일본 해군을 50년의 개혁을 하고 발전시킨 게 이 30분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30분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순신은 이 한산 대첩의 승리가 그 이순신을 몇 살입니까? 그때 92년이니까 이순신이 그 32살이었나요? 과거에 네. 합격하고 그렇게 숱하게 고난을 겪었는데 바로 이 승리를 위해서 이 바로 한산 대첩의 승리를 위해서 그 고난은 준비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한 것이 이제 뭐 사람마다 의견 다릅니다만 바로 이순신에서 연구를 하고 일본 메이지 해군이 내린 결론은 동양의 해군 장군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사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이다. 라고 했고 맞습니다. 이 도고 헤이아치로 연합함대가 발틱 함대를 이제 사음하게 앞서가지고 그 도고 헤이아치로 뭐 도고가 기도한 건 아닌데 그 일본 해군 함정이 이순신 사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동양에 맞서서 당신이 우리를 그때 했지만 우리도 지금 러시아를 만들어갖고 우리 황인종이 백인종 상대하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까지 했다잖아요. 그건 뜬금없다. 진짜 이순신은 뭐 영국 해군도 존경하는. 맞아요.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네. 같고. 네. 글로벌하게 하여튼 해군 장군들, 해군 뭐 제독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몇 명 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람이다. 네, 그런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해군 육군을 다 쳐가지고 성률로 따지면 세계 2위의 장군이다. 세계 그래요? 2위까지요? 성률로 따지면. 그리고 바다로 따지면 뭐 단지 신초 선생이 말했지만 여러 장군들 비교하잖아요. 그 넬슨이다 이런 말 하는데 생각을 해버려요. 그죠. 당시에 넬슨이 트라팔가르 해전에 이길 때 영국이 세계 제국 아니냐 그 당시. 영국 국민의 후원, 그 정년된 훈련 병사들, 영국의 군사력 이 상태에서 나폴레옹을 이기는 것하고 이순신은 지금 1년 됐다 1년. 1년 와중에 이 준비된 일본의 수군을 격파한 걸 어떻게 넬슨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순신은 독보적이고 탁월하고 이런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스시마 해전의 이 T자 전법, 고문의 정자 전법이 결국은 이 이순신의 이 하객진 것에서 연구한 것에 상당한 나는 그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배도 좀 바꿨을 것 같아요. 모양도. 그죠? 언제? 네. 요렇게 된 걸로는 포를 못 사니까 러시아랑 싸울 때는 좀 배 모양도 바꾸지 않았을까? 일본에서. 일본군이? 네. 아이 그때는 배는 다 서양함대로 그때 다 네. 바꿨죠.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때 이제 군함, 네. 아유, 그때 죄송합니다. 철제배 네. 이렇게 아마 났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레일 전쟁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정말 그게 단순한 일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당시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네. 자, 결국 이 한산 대첩의 패배로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순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뭐 무조건 싸우지 도망가라 그냥. 마라. 그리고 거제에 성을 쌓아서 농성해라. 이제 바다로 나오지 말고 성을 쌓아라. 바다에서 못 이긴다. 어떻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건너려고 준비했거든요. 이제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지휘해야지. 이순신이 있을 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요격당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일본은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네네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한국의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단산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바로 그 대군 페르시아의 대군을 바로 아테나 그리스가 깼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좌절시키고 네. 그리스가 지중해 패자가 되었듯이
결국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 게 된 거죠. 국뽕이 차오른다. 네. 네. 하여튼 뭐 오늘은 제가 이 한산대첩 얘기를 듣느라고 네. 광고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네. 하세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네. 이해하시잖아요. 네, 이해할 수 있죠. 조금 광고주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만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1kg 커피. 1kg 커피. 네,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네. 우리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가 여러분의 책과 또 여가 시간에 늘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늘 1kg 커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선당 한우. 소선당 한우. 네, 소선당 한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켜낸 툭불 소고기입니다. 네. 네, 가격도 지켜냈습니다. 합리적 가격으로 정말 맛있는 툭불 한우를 드실 수 있는 방법.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한산 때문에 참. 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네. 네. 어느 정도로 이게 괴멸적인 그 승리를 거뒀냐면 네. 당시 일본 최정예라고 했잖아요. 야수아리 함대. 네네네. 거기는 그 70여 척이 침몰하고 오로지 배 한 척하고 소형선 13척만 살아남았고요. 하루에 외병 9천 명이 수장됐다. 근데 조선함대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단 19명만 전사했습니다. 9천 대 19. 이건 뭐 대단하다. 진짜 기록이 무의미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이게 네. 난중일기에 써 있죠. 난중일기에서 아주 담담하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난중일기 없어요? 담담하고 뭐 명랑해전도 하늘이 도우시며 딱 간단해요. 그리고 난중일기에는 한산도 대첩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7월에서 9월까지 일기가 안 적혀 있어 갖고 한산도 대첩하는 난중일기는 없는데 명량 대첩 보면 나오죠.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둠에도 네. 그거 흥분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이 도우십니다. 딱 한 줄이. 그렇게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 비상시나 좋을 때나 나쁠 때 똑같은 거죠. 멋있다. 오다 주었다 뭐 이런 느낌. 아이, 그런 거 아니고 왜 이렇게 싸게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괴멸당한 야사로 있잖아요. 일본의 최정예 장군이 간신히 배를 버리고 어느 섬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살간 미역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좀 야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평생을 그날만 되면 진날만 되면 미역을 먹으면서 평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자기는 이순신의 탄신일만 되면 꼭 제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졌지만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하게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야 이런 존경할 수밖에 없다. 같은 군인으로서 너무 존경한다. 네. 그래서 현충사에 이제 후손들이 와서 참배 제사를 올렸다기도 하고 네. 1998년에 임진왜란 종전 400주년 기념으로 이순신의 후손하고 외장의 후손들이 만나는 행사도 있었죠. 오, 그래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참 결국 뭐 어제의 적이지만 네, 이게 네. 다 달라졌는데 결국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도요토미의 발언 묶여졌고 외적은 완전히 이제 사기가 깨졌게 되고 조선군은 이제 완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민중의 사기는 높아졌고 당시에 이 조정에서 얼마나 좋았냐면요. 이 선조가 아까 옥포에서 했습니다만 한산도는 완전히 최정예를 다 깨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종일품을 승진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면 나중에 줄 게 없다 해가지고 정은대부 정이품 앞서하고 이제 그 자리는 같지만 풍계는 같지만 좀 더 상이라는 거예요. 자은대부보다. 네, 네, 네. 정은대부를 제수하면서 이제 정은대부 제수할 때 교수를 내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함을 불꽃 속에 던져 넣으며 당항포의 사인 송장에 강물이 흐려지고 악독한 적을 파도 위에서 크게 무찔렀으며 한산섬 비린내 풍기는 피가 남의 바닷물을 불렸도다. 그 피로 인해서 바다가 물이 불어났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그 핏물로 바닷물이 불어났다. 이 정도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식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렇죠. 네, 과장이 좀 과장. 있는. 네. 여튼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예전에 패러다임을 바꿨고 네, 네, 네. 그 뭐 세계 전사단 그러니까 이순신의 임진왜란 전력을 보면 어떤 책에 보면 17승 1무예요. 17승 1무. 1무요? 근데 1무도 뭐 사실상 뭐 그건 뭐 배 두 척이 오다가 서로 부딪힌 거고 서로 공을 다투다 부딪힌 거고 이건 뭐 사실 아무 그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 네. 정말 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 이순신은 대단하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참 난중일기하고 소개해드릴 건 많습니다만 네. 뭐 다를 할 수는 없고 그 이후로 한산 대첩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가등청정이 건논단 첩보했는데 왜 너 안 나갔니 이런 핑계로 또. 이간계례가 또 잡혀가서 고문도 당해요. 그다음 한 달 만에 풀려났죠. 근데 그때도 이순신 그
난중일기에 그 대목이 나와요. 옥리가 돈을 좀 쓰시오. 그러면 좀 살아날 수 있다. 그 전쟁 와중에도 조선 조정은 여전히 현실주의 정치. 돈이 들어가야지 돌아간다. 그래서 이순신 저기도 나와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지금 요즘 말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난줄기에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갔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지막 그리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걸로 12월에 이제 결국 일본은 다 전면 철수하고. 그러니까 이순신으로 시작해서 이순신 끝난 게 바로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를 했다. 노량 얘기는 다음에 저 노량 또 영화 나올 테니까요. 네. 그때 하시죠. 네, 그것도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순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위대한 패배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였다. 진짜 이순신 위대한 승리자자. 네. 그리고 임금에 충성한 사람도 아니고 조정에 충성한 사람도 아니다. 자신의 인격과 백성에 충성한 사람이다. 저는 이 불멸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순신 앞에 붙은 이 불멸이 앞으로도 뭐 우리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붙지 않을까. 불멸의 이순신. 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차오르는 국뽕 방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진짜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깔 게 없는 정말 대단한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난중일기 다 봐도 여성에 대한 대목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른 장수들은 여색을 그 와중에도 뭐 누구 부하의 부인을 사통하려고 했다, 도망을 쳤다. 온갖 대목이 다 있는데 이순신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약간 뭐 품고 잤다 이런 거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뭐 여기 책은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완역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초역된 것은 이제 없더라고요. 품었다까지 이제 본 것 같긴 한데. INTP는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물론 뭐 이순신도 그 당시에처럼 그러니까 아들 셋과 딸을 뒀고 또 첩액에서 아들 둘과 딸 둘을 뒀습니다. 그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 뭐 그건 또 뭐 지금의 잣대로. 나 국뽕 차오르고 있었는데. 아니 그 지금의 잣대로 그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네. 자 오늘 저희가 한산 대첩 관련된 이야기까지 인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일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 들으시고 이거 보시고 영화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이 한산 그 다음에 붙은 부제가요. 용의 출연이에요. 그게 거북선. 그 용이 거북선을 뜻하는 거군요. 네. 역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의 출연은 바로 소선당 한우죠. 소의 출연은 소선당 한우. 자, 우리 소선당. 커피의 출연은 1kg 커피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노래 하나씩 추천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21 노래 들을까요? 뭐죠? 살아봤으면 해라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존경심이 뿜뿜 이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생을 한번 제가 오늘 좋습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서 또 판옥선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불꽃들, 대포들 생각하면서 21의 파이어 가겠습니다. You got the fire. 좋았다. 네. 뿜뿜뿜. 뭐 영웅이니까. 저는 또 그 주제가 내용도 좀 시상 영웅 본색의 그 주제. 당 뭔데 그거. 뭐예요? 뭐야? 가사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노래 있지 않아요? 거북선? 네. 거북이의 노래는 있죠. 거북선 노래 있죠. 아니 거북. 쇼미더머니의 요즘 최고. 네, 하여튼 잘 선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또 읽을 만한 또 남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